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네, 요즘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합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최강욱 전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완전히 유튜버로 거듭났습니다. 진짜 유튜버 백수가 뭐? 아니 근데 요새 진짜 웃겨. 웃겨. 아니 물어보니까 원래 웃긴다니까 내가. 원래 웃기는 인간이야 인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인생이 별 가치가 없어 그냥 웃기는 인생이야. 웃기더라도 유튜버는 약간 좀 급이 떨어지게 웃겨야 유튜버거든요. 그게 딱 맞아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웃기는 캐릭터를 최강욱 의원이 가져갔습니다. 아니, 웃긴 적이 없는데 뭐 무슨 줄 게 있어요? 늘 있어요. 굉장히 모욕적이네. 이런 모욕을. 나보다 더 웃겨. 순간 경로가 약간 경로가. 한동훈 그러니까. 장관 만났을 때 그 정도 경로였습니다. 네. 아니 솔직히 살면서 누구 웃겨본 적은 없잖아요. 늘 많아요. 늘 많아요. 체육 때 몇 번 웃겨줬잖아요 여기서.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지금 돌아가는 이 전국 때문에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죠? 열받죠. 열받죠, 네, 진짜. 도대체 이게 뭐 진보 보수 모든 걸 떠나서 네. 우리나라에 사는 통상적인 보통 시민 입장에서 이건 참을 수 없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벌어지고 있다고 네.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화가 나고 스트레스 쌓입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보수가 더 화날 일들이 많아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럼요. 자, 그리고 오윤의 신엄마부대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저 지칩니다 정말. 야, 지치면 안 돼. 지치면 제일 좋아할 사람들이 역시 그 사람들이야. 그래 오늘 수요 난장판을 통해서 그냥 뭐가 속이라도 좀 시원하게 욕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희망을 보든가 네. 둘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욕을 하려면 시원하게 하나만 한 소리 하지 말고 그건 원치 않으니까 똑같은 말 하지 말고 좋습니다. 아니면 네. 희망을 보여주시던지 고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자기 욕하는 걸 몰라요. 네. 요거 재밌었습니다. 뭐가 재밌을까? 그 눈치 없는 거 아주 좋았습니다. 편집을 하라고 편집을. 고맙습니다. 오윤혜가 지적할 일은 아니잖아. 네, 고맙습니다. 오늘 뭐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일단 굉장히 사소하게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정치인이 되셨고 정치인도 역시 직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직업은 뭐 사명감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또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성에도 맞아야 되고 우리 대표님은 어때요? 막상 해보시니까. 뭐 적성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이게 그 업무 양이 한 10배쯤 많아진 것 같아요. 너무 과거에 많구나. 비하면 언론에서 나오는 것 말고 비공개 여러 활동이 있지 아. 않겠습니까? 의원 말고 또 대표직을 하다 보니까 일이 많은데 보람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겉으로 봤을 땐 부럽거든요. 왜냐면 멋진 보자진 분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아까도 카페에 있었는데 보디가드처럼 그리고 카니발에서 딱 내리고 누가 운전도 해주고 막 필요한 자료 착착착 얘기하면 왠지 줄 거라고 약간 그래서 나는 되게 부럽더라고. 네. 왜요? 아니요? 그러나 이분은 지금 지켜보는 사람 너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 너만 해도 사실 3년은 너무 길다. 굉장히 공감했던 사람이고 당연하죠. 그게 안 지켜지면은 너만 해도 화낼 거 아니야. 그치, 뒤통수 보고 이제 다른 말 나오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금 부담이 어마어마하지. 네, 왜 편들어요? 편드는 거 아니야. 왜요? 나는 조금 아니야. 편드는 게 아니라 네. 나도 욕하기 위한 빌드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간에 나눈 카톡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관련해서 저희가 뭐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목할 부분이 뭐예요? 김건희 여사는
조국이라는 인간 자체를 너무 싫어한다. 그걸 보면은 아,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싫어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조국 대표가 당했으면 당했지. 네. 조국 대표 때문에 김건희 여사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한 건 없어 보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렇게까지 싫어하나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일단 보시긴 보셨죠. 보고 들었고요. 보면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씨가 저를 매우 싫어한다는 너무 걸 싫어요. 느껴집니다. 예. 느껴지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봤어요. 네. 저는 당시에 윤석열 총장 임명식 날 자리에 처음 본 것밖에 없는데 근데 실제 대면한 건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이죠. 공식 임명장 자리에 처음 만났는데, 근데 글을 쭉 다 읽어보고 그 말을 들어보게 되면 이 사람 입장에서 또는 뭐 윤석열 입장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조국을 수사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당성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맞죠. 그 출발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차례차례 문재인 정부 수사하고 누구 수사하고 쭉 그렇게 펼쳐져 나갔는데 네. 조국이 정말 인간 쓰레기고 권력형 비리범이고 정말 나쁜 놈이고 되어야만 자기들이 도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명분을 갖는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그 각각 사람들의 평을 할 때 알고 보면 조국은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허위 사실을 전달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만 무슨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알고 보면 이런 거야. 뒷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뭐 또 유시민과 조국을 이간질시키고 네. 또 문재인과 조국을 이간질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문재인이 조국 싫어해. 유시민도 조국 버렸어. 네. 그래서 끊임없이 조국은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서 그 자기가 원래 의도하는 바를 관철하려고 해요. 일리 있는 분석이다. 네. 뭐 개인적으로 뭔가 악연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는 거죠. 뭐그 사람하고 밥을 먹었겠어요, 술을 먹었겠어요. 아니 그때 임명장 수여할 때 뭐 인사를 안 받았다든가 뭐 반말을 했다든가 뭐 그런 일이 없었고 오히려 김건희 씨가 임명장 수여하고 카메라 꺼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티타임 할 때 좀 특이한 행동을 하긴 하셨죠. 뭐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자, 조회수 올라갑니다. 조회수 한번 올려야지요. 특별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말이 지나치게 많았고 여사님이 특이한 얘기를 했다는 거지. 되게 공직 후보자, 특히 이제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으러 오는 분들은 다 장관급이나 되게 주요한 공직자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부인이나 어머니 혹은 뭐 이제 자녀랑 오는 분도 있고 그래요. 네. 그 자리에 의미 있는 자리니까. 네.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성취를 입증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면은 같이 오신 분들은 일단 좀 위축되기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자제를 하게 되는데 모든 거를 네. 얘만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가 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랬었어요? 네. 와, 그건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런 그 현장 저는 이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그게 되게 이제 독특하고 이상했던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런 게 대통령한테도 뭐 그때 우리 오셨잖아요.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렇다니까 원래 아니 그 녹취한 말 들어보면 저는 이제 현장에 있었고 네. 그 김건희 씨가 그 현장에서 어떤 언동을 했는가는 제 기억에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가 취재를 해서 보도한 바는 있습니다. 근데 거의 보도가 사실은 안 됐는데 네. 통상의 장관급 배우자가 하는 행동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한 건 사실입니다. 매우 특이한 분이셨어요 그때도. 뭔가 분위기를 주도하려는 모습이 조금 있었나 보군요. 그렇죠. 보통 대통령 앞에서는 한 배우자가 한 30초 얘기하고 마는데 네. 이분은 말씀도 많으시고 아주 당당하시고. 와, 그건 좀 특이하긴 하다. 타고나기를 조용한 내조는 안 되시는 분인 것 그런가 같아요. 보네. 남성이건 여성이건 그 장관 또는 그 배우자도 매우 조심한 자리인데 네. 이분은 아주 정말 자유롭고 뭐 자신만만하시고 이러셔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놀랬나. 상당히 놀랬던 경험이 그러니까 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김건희 여사는 진짜 튀네. 보통 캐릭터는 아니야. 맞아. 예. 어찌 보면 이제 본인의 능력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느껴지는 데서 오는 자신감일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만들었어. 내가 여기까지.
아, 그럴 수 있겠다. 아니, 그런 거죠. 우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어. 우리 이제 조국 대표님이 굉장히 논리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한간에 오는 얘기는 이제 아, 조국을 싫어하는 이유를 조국을 얘기하는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가 점괘가 가장 나쁘게 나온 사람이라. 아, 유튜버야, 유튜버. 검사로서의 인생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는 치읓 이응이라서 최욱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 치읓이요. 응? 치읓 이응. 최욱, 추미애, 최은순 뭐 이렇게. 그런데 그 대권 가도에 있어서 가장 불편하고 걸림돌이 될 사람이 조국이다라는 점괘를 받았다. 이거는 이제 그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크로비스타에 살 때 거기 가면은 항상 그 남편은 고기를 굽고 아내는 술을 따라주면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김 박사님이 늘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 최욱 씨가 거기 이제 불려서 갔다. 김 박사님?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거죠. 네. 박사학위가 주신 분인데 김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최욱 씨가 우리 남편 옆에 꼭 계셔야 된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로 쳐주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박사님 배우자께서는 조용히 고기를 이렇게 얹어주시는 거야. 옆에 계셔달라는 취지로. 아, 내 모든 걸 내어주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그거 때문에 굉장히 감흡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거기 가서 그 고기를 먹은 사람이야. 그런 증세들이 있지. 그래요? 우리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련해서 제가 이제 보도된 걸로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뉴스탑하고 당시엔 JTBC에 봉지욱 기자가 있었습니다. 네. 봉지욱 기자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당시 영리학자로 유명한 그 서모 씨가 있는데 그분하고 실제 만나서 사주팔자 본 얘기가 보도를 합니다. 그건 실제 그 세 사람이 찍은 사진도 있고 그 윤김이 실제 봤다는 것도 인정한 사실관계입니다. 그건 네. 찾아보시면 있는데 네. 거기서 그 김건희 씨가 남편 사주를 보고 우리 남편이 총장이 되나 대통령이다 물어보는 거는 뭐 여염집 여성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저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라고 봉지욱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왜 저를 물어보죠? 대통령 될 사람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행보에 그렇죠. 잠재적 경쟁자 또는 걸림돌이 될 인물로 어머나. 조국을 생각했다. 점괘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근데 봉지욱 기자가 보도하셨으니까요. 네. 봉지욱 기자의 그 보도 내용을 보시면 나오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사주팔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보러 가면 자기 아들, 자기 손자 그렇죠. 를 보러 가는 게 우리나라 약간의 뭐 문화 중에 하나인데 근데 자기 아들이나 자기 아내나 뭐 자기 뭐 할아버지 할머니 보지 않고 전혀 엉뚱한 사람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보도가 된 겁니다. 예, 예, 예. 네. 그 사람들이 대개는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걸로 모든 걸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네. 특히 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더 노골적으로 제가 보기엔 많이 보이거든요. 중간중간 이 사람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약간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조국 장관을 더 미워하는 이유가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네, 네. 주종 관계, 그러니까 오야분과 꼬붕, 두목과 똘마니 이런 관계만 그 사람들한테는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떤 이익에 대해서 함께 가는 두목과 똘마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조국은 뒤에 그냥 이렇게 빠져 있는 거 점잖게 있으면서 최강욱이를 국회의원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고소고발하고 괴롭히는 사람이다.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굉장히 덩달아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야. 무슨 우리 소신대로 그냥 살았을 뿐인데 인정도 못 받고 어디 가서 누구 똘마이 소리나 듣고 선배 잘못 만나가지고 얼마나 황당했어 내 그러니까 인생이. 그 말씀을 이렇게 취합해 보니까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능히 조국이라는 사람 자체를 엄청 씹고 다녀야만 했을 것 같다. 그럼 이해는 좀 되네요. 네,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돼요. 많은 지금 공개된 문자 하나, 공개된 육성 파일 하나 아닙니까? 네. 거기서도 계속 저 욕을 해요. 조국 싫어해요. 그럼 다른 문자와 다른 녹음 파일에서는
엄청나게 하고 했을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이랑 너무 비교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 보면 속이 터지는데 서울대법대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조국 같은 사람이 약간 좀 튀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거든요. 너의 관점도 있었구나. 네. 좀 터지지.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희한한 주제로. 네. 아니 근데 이게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걸 다루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급하고 천박하고 희한한 주제였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이 국정에다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모든 예,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걸 뭐 가벼이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에 그 저희가 윤석열 여쭤봤습니다.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것인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무조건 김건희 씨. 그렇게 보여요. 그거는 뭐 예. 100% 맞다고 블랙홀 보고요. 공인 네, 부위원이시니까. 네. 명백하고요. 그렇습니다. 부의원이라고 돼 있고 시사저널에서 일반 국민 대상으로 그리고 전문가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힘 있는 사람 순서를 뽑았는데 윤석열, 김건희 아닙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힘겨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윤석열 정부의 그 친일적 행보 때문에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불안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독도 문제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와중에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조선 총독부 제 10대 총독이냐? 야,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엄청 강한 발언이거든. 예. 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 신동욱 의원이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아니, 지금이 조선 총독부 치하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의원직 내려놓고 평양이나 만주로 떠나라. 유치해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절한 답변이라 네, 생각하고요. 이 진짜 너절한 게 뭐 제가 의견을 구하기 전에 이 너절한 게 뭐냐면 이들은 항상 일본을 우선으로 놓고 생각을 해. 아니 예를 들어 지금 조선 총독부 치하라면 조선 총독부를 없애야지. 왜 만주로 떠나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한테. 생각이 항상 일본 중심적 사고야.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수석 대변인이 저를 저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이 아프긴 아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받아칠 정도니. 지금 저도 저 이전에 이종찬 광복 회장님이 아주 보수 인사입니다. 네. 육사 나오시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부에서 오래 일하고 민정당 창립 멤버고 이런 보수 인사가 말하기를 용산에 밀정이 있다라고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용산에 밀정이 있다는데 밀정이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무리 봐도. 연탄가스처럼 퍼졌다고 하셨죠. 예, 연탄가스는 퍼졌다 아주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본 밀정이 많이 근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조선 총독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강한 비유를 한 건 사실이고요. 그랬는데 제가 웃긴 게 뭐냐면 그 대변인의 저에 대한 비판 보면서 총독부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만주로 가라 그러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이나 하지 그래. 뭐 이런다면 평양에 가라는 뭔가요? 궁금하다. 그러니까 일제 때는 남북이 분단이 안 됐어요. 일제 때 지금은 그렇지. 일제 때는 네. 남북 분단이 안 돼서 네. 평양도 서울도 그냥 한국 조선이에요. 네. 그 평양에 가면 뭐 왜 평양 가라 그러지? 이 비유가 저에 대한 비판도 다 좋은데 네. 평양 가라는 게 이해 안 된다. 물론 이제 의도는 너 북한 빨갱이지 그렇지. 이 말 하려고 네, 한 그걸 거죠. 하나 쓱 집어넣은 네.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네. 저는 그래서 제가 뭐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제 고향 사투리로 이제 한마디 그때 하고 말았는데 저보고 평양 가라 만주 가라 했지 않습니까? 네. 니나 가라 야수꾼이 니나가라 야스코리 가미가제 타고 가미가스 타고. 가미가제가 뭐예요? 아이 그거 자살 특공대 있잖아. 나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자살 특공대. 태평양 전쟁 때. 그렇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아니 근데 과거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이 표현 조국 대표님을 향한 역풍 불만한 발언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불어요. 없죠. 그게 매우 특이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조선 총독부 10대 총독이냐 얘기하면 뭐 난리 났을 조중동이 거야. 저를 공격하고 난리가 났을 건데 네. 몇 자 쓰고 난 뒤에 네.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 국민들이 그렇지. 말되네라고 돼버린 것 맞아요. 같습니다. 예. 이게 과장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욕을 안 먹는 거예요. 당연하죠. 대한민국의 극우나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일본 문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편을 들고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찜찜함이 있거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보나 그 언동을 보면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콘크리트 지층을 어떻게든 안고 가야지 여기에 묻어가야지 내가 탄핵당하거나 감옥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모든 걸 거기다 맞추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지금 그렇게 따져봐도 손해인 것 같거든. 그렇죠. 네. 근데 이 짓을 하는 걸 보면 그렇지? 이걸 더 압박하는 뭔가 더 큰 플랜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요? 그러니까 가장 걱정하는 것은 외교안보 분야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한미일 동맹, 네. 삼각동맹 네. 이런 얘기들을 여당 대변인 이름으로 했다가 황급하게 거둬들였잖아요. 사과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외교안보 분야에 정통한 분들이 계속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 미국의 대태평양 전략, 중국 견제 전략에 포섭되는 거를 최우선적인 외교적 목표로 삼고 이 동북아시아에 조그마한 나토를 다시 만드는 걸 목표로 삼고 네. 그다음에 결국 궁극적으로 일본이 노리는 것은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는 거거든. 옛날부터. 네. 그 길을 지금 터주고 있는 거 아니냐. 왜요? 이 걱정이 가장 심각한 거예요. 네. 왜 터져? 그렇게 정말, 하는 것이 곧 제일 큰 형인 미국 보시기에 좋으니까 나는 거기다 맞춰주겠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일본 언론의 칭찬. 나 욕해도 돼요? 지금 장난이야. 실제로 그것 칭찬 때문에 많이 받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있죠. 예, 예. 심지어 일본 여당 자민당 자민당 의원이 한국 정권 그렇지. 친일 정권 들어와가지고 우리 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국방위원인데 국방위원으로서 한 마디만 이제 우리 최 의원 말씀에 추가를 하면 지금 현재 신원식 장관 이제 안보실장으로 이제 임명되었지 않습니까? 네. 신원식 장관이 얼마 전에 한미일 국방부 장관 그 회담을 하고 거기서 협약식에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네네. 그 이름이 좀 긴 그 협약인데 그걸 하고 난 뒤에 신원식 장관이 그 일본 언론,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미일 사이에 되돌릴 수 없는 협력에 대해서 서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서명. 그래서 제가 상임위 열렸을 때 되돌릴 수 없는 협력의 내용이 뭐냐. 그게 만약에 한미일 동맹 정도라 한다면 네. 그거는 국회 추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공개하라 했더니 그건 공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그게 우리 헌법상 거의 지금 내가 봐서는 한미일 사이에 국방부 장관이 협력 서명을 했으면 한미일 군사 협력 내용이 들어있는 게 분명한데 네. 그 정도라 그러면 이거는 국회 비준 사항이다 했더니 아 국회 비준 사항 안 들어 있습니다 얘기해요. 네. 그러면 국방위원들을 전제로 비공개로라도 공개를 해라.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게 되느냐.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국회의원도 알아야 되고 국민도 알아야 된다 했더니 아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대요.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동맹이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동맹 아닙니까?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동맹 국가 중에 하나가 침략받으면 자동 군사 개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한국과 일본은 군사 동맹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안보실 2차장 김태호 씨가 오래전 자기가 교수 시절에 썼던 논문, 이 사람은 낙하손해상 수상자죠. 이 사람이 쓴 논문을 보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즉 한반도에 전쟁이 나게 되면 일본 자위대가 상륙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의 논문을 쓴 바 있어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된 논문이었는데 어떤 그 한국의 보수학자도 그 얘기를 쓴 사람은 없는데 김태효가 거의 유일하게 최초로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보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미일 국방부 장관이 되돌릴 수 없는 협정에 서명을 했어요. 그 지금 물론 당장은 한반도에 바로 일본 자위대가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독도입니다. 독도에서 한미일이 또는 한국과 일본이 해상 자위대하고 한국 해군하고 공동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일본은 독도를 끊임없이 자신의 해상 기지로 삼으려고 해왔어요. 네. 옛날부터. 옛날 러시아와 전쟁할 때는 독도에다가 일본 기지 세웠기 때문에 이게 정말 혹시 독도 훈련할 때 일본군이 거기에
정박하고 저반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까지 될 정도입니다. 어머나. 그 걱정하는 것은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서명한 얘기를 대통령실에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마지막으로 완성시키고 물러나고 다음 안보실장을 김태호가 하는 게 순서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정해진 순서라고 지금 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원식 네. 장관은 장관 되기 전에 했던 유명한 발언 있지 않습니까? 조선이 그 안 망하고 그대로 있었다고 해서 일제 때보다 행복했겠냐? 그러니까 네. 맞아. 그 이완용 입장도 이해가 간다. 이완용 이런 입장이 얘기인데. 더 이해가 된다. 이 정도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안보실장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태효가 사실은 이번에 인사할 때 김태효를 안보실장으로 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본인도 가고 싶어 했고. 네, 예. 그런데 일단 지금은 신원식을 앉혀놓고 한 뭐 이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김태효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죠 지금. 아 이런데도 지지율이 30% 나오니까 뭐 방법이 없어. 그 맞아요 지지율? 그거 확실해요? 한 명이 2개씩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없네. 이거는 좀 그거를 심각하잖아요. 무슨 전당대회야? 신뢰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 정말 모닝 컨설트에 보면 18%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기시다랑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제일 떨어져. 계속 다투고 있죠. 네, 둘이 서로. 둘이 다투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걸 봐야 되는데 리얼미터에서는요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리얼미터 기준으로만 보면 그보다 높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거의 한 6%가 정확히 떨어졌죠. 그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라고 봐요. 정권 저는. 바뀌면 이런 사람들, 이 친일 매국하는 사람들 제발 아 이거 정리해야 돼. 진짜 싹을 잘라주세요. 아 이건 정리해야 돼 진짜. 이거 아주 위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글쎄 말입니다. 정권 바뀌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한 번은 청산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노골적으로 이렇게 막 기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뭔가 입법화를 해서 맞아.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 이들은 밀정도 아니야. 밀정은 숨어 있잖아. 이게 아니야. 지금 다 공직 자리에 앉아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총독부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밀정은 숨어 있는 거고 맞습니다. 총독부는 공식 직함을 가진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역풍이 안 분다고요. 이게 너무 슬프다고요. 이 현실이. 맞아요. 독립 유공자분들은 막 집도 없어가지고 가수 션이 막 날아갈 일을 지어주고 있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와중에 또 윤석열 대통령은 유행어 있죠. 반국가 세력. 요거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방전을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탄핵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탄핵 이유를 준비하고 준비하는 있다. 거다. 어떤 의미죠? 왜냐하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을 하면요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든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치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뭐 시민사회단체든 정당이든 탄핵을 열심히 주장하고 탄핵에 동참해서 나와서 탄핵하라고 부르짖을 때 예를 들면 반국가 세력이고 국가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지명을 하면 계엄령 선포가 가능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화로운 시위를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이 하는 시위이기 때문에 이건 계엄령 선포 이걸 막아야 된다. 군대도 동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에 촛불이 이제 전국에 일어났을 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준비 문건 작성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가 이제 인상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 김용현이 왜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갔느냐? 이번 10월에 그 군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장성 인사가 있는데 네. 군대를 김용현 사람 즉 윤석열 사람으로 쫙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검찰 한번 정리했지 않습니까? 아, 검찰 정리했죠. 이제 군 정리를 하려는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믿을 수 있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다. 검찰과 군이다. 즉 무력이죠. 무력을 확실히 쥐고 있자. 아니, 무슨 뭐 박정희 시대입니까? 지금 박정희보다 더한 시대가 유전자에 새겨진 거죠 그게. 네.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으로서의 군을 장악하고 합법성의 외피를 띈 검찰의 폭력을 장악하고 그러면은 내가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나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육법당 얘기하고도 다 이어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식의 발상이 더 위험한 것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선배예요. 충암고. 예. 그리고 기무사령관, 이제 본인들이 방첩사령관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기무사령관을 해체하고 저희가 안보지원사령부라고 바꿨는데 그걸 다시 방첩사령부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네. 그 사령관이 또 고등학교 후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거기까지는 그냥 왜 한 학교 동문들이 하는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박근혜 정부 때도 아버지가 육사를 나와서 쿠데타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때도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하고
기무사령관 라인은 다른 라인으로 채웠어요. 그러니까 기무사령관은 자기 동생의 동기를 갖다가 앉혔고 왜냐하면 기무사령관의 원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군사정부 시절부터 쿠데타를 방지하는 거예요. 정부 전복 기도하는 거를 미리 탐지해가지고 제어하는 게 기본 임무야. 안전장치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서로 견제하는 견제로 게 필수적인데 이게 다 한 동문이에요. 지금은 정하고 국방부 가는 장관, 강첩사령관 동문이고 대통령까지 동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소위 후진국에서 벌어지는 친위 쿠데타의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지금 우리가 지금 황당한 시대를 맞은 거예요. 전 이제 기가 막히는데 아까 우리 최 의원께서 이제 육법당 말씀하셨고 오늘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권위주의 정권 시대 같은 경우는 육사 나온 사람들과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지배를 했는데 그때는 육사 나온 군인이 우위였고 그렇죠. 서울법대 나온 법률가들이 하위 파트너였던 거죠. 군사정부니까. 그때는 육법이었는데 지금은 육법. 그걸 제가 최고위원회 발언 때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난 뒤는 육법당이 아니라 검육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육당 법대 중에서 모두가 아니라 검사 출신이 우위에 서고 검사 출신과 육사 출신이 연합하는 그렇게 서열이 바뀐 거죠. 서열이 바뀐 거죠. 지금 검육당이 검은 공권력 검찰권, 육은 국방력, 탱크, 칼, 총 아닙니까? 네. 이거를 윤이 쥐고 있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아까 박정희보다 더하다, 전두환보다 더하다는 거고 지금 우리 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적 네트워크, 고등학교 후배건 이제 그 검찰은 특수부 윤석열 라인으로 이미 장악을 했고 네. 본인은 육사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육사 나온 인재 중에 얼마나 많겠어요. 또 3사 나온 인재도 ROTC 얼마지 많은데 다 정리하고 내 고등학교 후배로 핵심을 딱 채우고 뭐 아까 뭐 부대 중에 언급 안 한 부대 같은 경우 이제 37이라고 했는데 777 부대. 그렇죠. 777 부대도 핵심적인 정보 보안 대북 갑청부대. 그런데 그것도 고등학교 후배를 넣었어요. 거기도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럼 아, 그리고 거기도 또 거야? 많이들 잊어버리고 계시는 게요. 군이 문제를 일으키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상대할 수 있는 무력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경찰이에요. 그죠?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도 지 고등학교 후배야. 그렇죠. 경찰을 지휘하는 게 행안부 장관 아니에요. 행안부 장관 이상민 고등학교 후배라니까. 충암고야? 충암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거를. 아니, 나이들이 라인을. 몇 살인데 아직까지 고등학교 인맥을 얘기해. 네.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책임을 묻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상민은 이상- 등 두들겨줬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충암고를 가지고 자기가 서울법대 인맥, 검사 인맥 한 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쪽 아닌 것은 고등학교 후배로 다 장악을 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입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 또는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해서 권력의 핵심층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찌 될지 모르니까 검찰과 군대, 경찰을 동원해서 윤김 부부를 보호해야 되니까 저런 무리한 인사를 한다. 전 사실 속마음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생각해요. 좀 더 거칠게 말하자면 자기를 체포할 수 있고 자기를 아니면 죽일 수 있고 자기를 망명시킬 수 있는 조직은 전부 다 동문으로 지금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지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확실히 이제 그거는 맞는 것 같아. 뭔가 자신들에게 흠집을 낼 수 있는 곳 국가기관에는 자기 사람들로 다 채우려는 물론이죠. 모습은 보였습니다. 왜냐? 공수처도 봐봐. 그 이종호 변호사가 거기 검사로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요새 방통에 가서 난리치고 있는 김태규를 공수처장으로 원래 시키려고 했다가 너무 심각하니까 못 시킨 너무 거. 심각하니까. 못 시킨 거거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을 잡는 이유가 그거고 그게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네,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해 주셔야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충암고등학교 동문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네. 어디 그러면 가 남은 있는지. 건 국회 하나인 거예요. 국회에서 그렇죠. 어떤 그나마 하나 지금 남았지. 국회가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네, 국회 하나 남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검찰 이야기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때문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 네. 아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죄송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최소한 뭔가 좀 고개를 숙이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국민권익위원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고인이 과로 때문에 돌아가신 것처럼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막 그것 때문에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분노했고요. 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검찰도 디올백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해서 그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거의 이제 털어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발표 날 것 네네, 같습니다. 털어주겠죠. 예. 그런데 네. 검찰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 하나도 없고요. 게시판이 조용하잖아요. 조용하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번에 내정이 됐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친구다. 뭐 이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앞으로 어떻게 잘 하겠습니까? 그 심우정 검사장이 검찰총장 될 거라고 제가 그 다스베이다 가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언 적중했어. 그대로 이제 맞췄는데 이유가 있었는 게 이제 뭐 김건희 씨 오빠와 휘문구 동창이다 이런 거 말고 저는 이제 심우정을 택했을 때 세 가지 보장이 있었다고 봅니다. 윤석열 입장에서. 네. 하나는 심우정의 아버지가 심대평 충남지사고 매우 보수적인 정치인이고 고향도 저 충남 공주거든요. 고향 인맥이 이제 윤석열 씨의 뿌리가 따지면 충남이 충청도니까. 네. 그리고 매우 보수적인 정치 집안이다. 이런 게 하나 이제 안전판이 하나 있는 거죠. 네. 그 국민의힘과 통하는 거고 정진석과 심대평은 동지 관계였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하나 있고 네. 두 번째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형사 1과장이었어요. 일부장. 일부장이었어요. 저 밑에 있던 물론 일부장은 매우 중요한 자리지만 서울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야야 하던 사이였던 겁니다. 이리와 저리와 거의 반말하듯이 데리고 있던 저 밑에 있던 중앙지검장과 일부장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잘 몰라서 예, 그 위계 관계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뭐 사장과 사장, 부장 부장 정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세 번째 안전장치는 뭐냐면 김주현 민정수석과의 관계인데 네.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 거기 인사하는 곳입니다. 검찰국장 할 때 바로 그 밑에서 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주현 수석이 야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야야 하던 사이고 김주현도 야야 하는 사이고 그 다음에 그 정진석 원내대표의 동지인 심대평의 아들이고 절대 윤석열 김건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윤석열 라인 사람이지만 그렇죠. 마지막에 검찰로서의 자존심을 좀 세우려고 하다가 바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네. 이번처럼도 전혀 안 할 것이다. 완전히 맞춰준다. 라고 확신을 했는 거죠. 뭐야? 자기네들 비리 감추려고 모든 자리를 이런 식으로 아니 논다고요? 그동안에 그거 잘 털어줬는데 앞으로도 더 막아야 된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이치모터스도 있고 뭐 도이치도 이번에 거의 그 터는 분위기로 갈 것 같은데요. 또 삼부토건 나올지도 모르고 또 뭐가 앞으로 나올지 남아 있는 게 또 많이 있으니까. 줄줄이 있을 건데. 후보자 넷 중에 셋은 다 소위 특수 출신이고 심우정만 기획 출신이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매부쇼 시간에 거리로 따지면 심우정이가 제일 멀다. 그간의 관계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저 박사님 오빠하고 친구인 줄은 몰랐지. 상당히 제가 이 심우정이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그건 누가요? 몰랐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요? 얘는 인사 검증에 허점이 많다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어떤 정도 사이였냐면 그 아버지 심대평 씨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어요. 잘 기억을 공만당을 못하시는데 만들었어요. 자유선진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신 적이 있어. 그때 제가 뭔 일로 전화가 왔길래 야 축하한다 그랬더니 뭐요? 그래서 야 아버지 대통령 되면 나도 뭐 하나 시켜주라 이렇게 내가 농담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놈이 아버지 대통령 나가셨는데 아유 그래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끝한 사이인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심우정이가.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통과 기획통의 차이는 뭐냐면요, 특수통은 본인들의 어떤 영달과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는 총장도 잡아먹는 집단이고 특수통은 검찰 내부에서 그거를 했던 사람이 윤석열이고 그래야 승승장구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나 그 장의 헤드의 뜻을 관철시키는 어떤 지시 사항을
종합해서 내리고 아. 그다음에 밑에 보고서를 취합해 가지고 국회 답변 자료를 만들고 이러는 게 기획부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윗사람의 의중을 파악해서 맞추는데 재주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심우정이를 앉혀놓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얘가 말하자면 눈치 뜨고 이렇게 그다음에 뭐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마이크 앞에서 말 안 하고 7초 동안 버틴다거나 이런 이원석. 것도 안 할 사람이다. 얘는. 이원석처럼. 이원석. 네. 아. 그나마 우리 최욱 씨가 이원석에 대해서 비겁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지만 여러 번 합니다. 비겁하다는 거는 뭔가 안 비겁한 행동을 보일 것 같은 전조를 보여놓고서 딴짓을 하니까 비겁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획하는 애들은 비겁할 겨를도 없어. 그 애초에 겨를도 다 맞추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겁할 겨를도 없는 애를 갖다 놓는 게 내 입장에 제일 편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추가하면 이 심우정 후보가 아까 건물 13채 갖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 아파트 하나 따로 있거든요. 그 아파트가 아크로비스타 아크로비스타예요? 윤김 부부와 이웃이에요. 와. 아크로비스타예요? 예. 지금 파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었어요. 김태호도 아크로비스타라면서요. 다 거기서 서로 다 그렇게 그 연결돼 있어. 이웃 사촌이야. 이웃 사촌이죠. 얼마나 그래요? 친하게 지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한동수 저 감찰부장 있잖아요. 돈독하다 돈독해 진짜. 대한반도 아크로비스타 사시거든.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쳐다본대잖아. 그리고 배신자의 심지어, 배신자다 예, 이런 눈길로. 이번에 이제 그 저기 부부를 오랜만에 뵈가지고 그 형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일 기가 막혔던 게 어르신들이 성당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찾아와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얼굴 이렇게 가까이 대고서 아니 없는 것들은 빨갱이 하는 걸 내가 이해하겠는데 아크로비스타 살면서 왜 그렇게 살아?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신부님이 어느 날 좀 사저관으로 좀 오셔서 만났으면 좋겠다 갔더니 신자들이 항의가 너무 많아서 우리 성당 좀 안 나오시면 안 되냐. 와 씨. 몇 달 동안 다른 성당을 다녔대요. 와. 이 아니, 정도로 그러니까- 심각해 지금.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워할 겨를이 없어요. 기가 막히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 주변에서 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게 그러니까 끔찍하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야 없는 것들은 빨갱이 한다 그런데 빨갱이 하는 걸 내가 이해해. 그 너는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아크로비스타 살면서 너도 빨갱이 짓 하냐? 이런 얘기를 얘기를 따진다는 했다는 거죠. 진짜 처참하네요. 처참하네 진짜.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네. 주민들이. 그런 사람들은 성당 다닐 자격도 없어요. 아니, 아니 그렇죠. 목사님이 왜 성당까지 계속? 아니 그렇잖아. 말이 돼요? 네. 아니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념적 차이를 넘어서서 종교적으로 존중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뭐 뭘 하시는 거예요? 이런 힘듭니까? 사람들 벌 안 주고 아주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있구만. 계신 거 맞죠? 당연히 계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 왜? 근데 이거 하나님-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부인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거 의심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연락 한번 하세요. 제가 오늘 밤에 기도로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속상했던 게 그 한동수 감찰부장의 사모님은 우리만 돼도 그런 식의 봉변을 당하고 이 수모를 견디면서 사는데 당신은 어떻게 살았냐 이걸 걱정해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걸 우리 아내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유 한동수 선배님은 착하게 생기셨잖아요. 어머나. 안에 저희는 그런 소리 안 들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 하면 한대 가만히 맞을 수 가만히 있으니까 말 안 하는구나.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 바로 근데 솔직히 한동수 부장은 착하게 생겼지. 우리 인정하잖아. 그건 맞아. 하여튼 슬퍼 내 인생 여러 가지. 그건 인정해야 돼. 정말 신부님 또는 수사님처럼 생기셨어요. 예, 그런 말씀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조곤조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예. 네. 어느 쪽에 줄을 서고 뭐를 지지해야 될 건 자명한 거 아니냐. 왜 바보같이 없는 것들 편에 쓰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분은 아마 진짜 걱정해서 말씀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기득권에 이익이 된다면 정치든 이념이든 다 그럼 상관없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네. 자기 이익과 연관된 일만 행동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험적으로 나름의 위기 극복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요? 뭐냐면 2012년 검사 윤석열은요, 당시 장모와 관련된 사건에 윤석열 검사가 힘을 넣어서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어. 네. 그래서 감찰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내가 검사인데, 그러게 왜 봐줘? 그러니까 검사인데 네. 갑자기 감찰 대상자가 된 거야. 네. 근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내냐면요. 그때가 이제 MB 정부 때입니다. MB 정부 때. 그래서 MB 정부로부터 사랑도 받고 그리고 감찰 대상인 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종결 처리됐던 노무현 대통령 가족과 관련한 수사를 다시 시작을 해.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미국까지 가서 그 수사를 합니다. 뭐야? 그러면서 위기를 타개한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김건희 씨는 기자들에게 아는 그렇지. 사람에게 문자나 말로 우리는 정말 노무현 대통령 팬이야. 예. 이렇게 연설을 막 다 외워. 연설 다 외우고 있어. 너무 눈물을 사랑해. 흘렸어. 눈물 나.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그 딸 털었죠. 그렇지 털었지. 아니 이걸 조사하는 게 왜 이 MB에게 MB 왜냐 MB는 노무현을 싫어했으니까 그 정부가. 엠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험 때문에 본인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공권력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사권을 활용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국 대표님도 그렇지.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삭세도다. 어.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예. 평생 살아온 방식이 뭔가 나의 앞길에 이익이 되고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도 다 감내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그 구약까지 다 외우시는 그 박사님이 많은 조언을 해주신 것 같고 그대로 따라서 했더니 대통령까지 됐더라.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 뜻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성공의 기억이 있으니까. 그럼요, 절대로. 그리고 박사님 입장에서도 자신감이 있는 거야. 하라면 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잘못된 건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딸을 2012년에 수사를 했거든. 근데 그런 수사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다 알고 있었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 최재현 목사님 카톡에 쓰잖아요. 카톡에 나와. 우리가 다 덮어줬다고. 그러고 또 윤석열 총장 시절에 법사위에 출석했던 국감장에서 이철희 의원이 네가 검사 생활하면서 겪은 정권 중에 언제가 제일 괜찮았냐라니까 이명박 때가 제일 쿨했다라고 제일 쿨했다. 기억한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하죠. 그건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발언 하고 나서 청와대에다가 그거 해명한답시고 지 똘마니 통해 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질문이 하다가 중간에 끊어져서 그렇지. 그때도 그랬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제일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말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변명이랍시고 또 귀엽네. 졸자시켜서 또 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귀엽네. 그때는 총장을 하고 싶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자기 말 실수다 싶으니까 자기 사람 통해서 해명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건 실제 팩트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지금 우리 체육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 너무 좀 가증스럽다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노무현 연설 외운다, 울었다, 팬이다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닌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노무현 대통령 딸을 어떻게 해보려고 수사를 했던 것은 확인된 거거든요. 예, 미국까지 갔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노무현 때문에 울었다. 근데 사실은 노무현이 억울하다. 근데 문재인하고 노무현을 갈라치기를 또 해요. 이게 정말 이게 본능인지 아니면 학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 기가 막혀. 근데 검찰총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과거에 대해서 그 얘기하면 모르셨어요? 우리 한번 얘기 다 나눴잖아. 어메, 야 무슨 그렇게 하면 또 우리 조국 대표님 또 사과해야 돼. 했잖아. 와, 이게- 윤혜야. 아, 네? 윤혜야 그거 사과 이거 받았잖아. 내가 가슴에 안 답답한 게 네. 아니 와. 이해는 한다만. 간단하게 하나만 내가 윤혜야. 변호사로서 팁을 드리자면 네. 살면서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기를 절대 안 당하는 방법. 남한테 속지 않고 사기를 절대 안 당하는 방법. 뭐예요? 사기꾼을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 만나면 당한다. 만나면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다 이거예요 지금. 그거 윤혜야. 그 우리는 사과 받았잖아. 대국민 사기 당한 건데 지금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앉혀놓은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뭐가 와. 좀 괴롭냐면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요직을 다 거쳤던 사람입니다. 검찰총장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했던 수사는 본인의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검사로서의 당연하죠. 사명감이 아니고. 그렇지 당연하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만 저희 또 여쭤볼까 하는데 당시에 그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아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판사들을 뭐 다 네, 수사하고 예,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불신의 씨앗을 키운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법부가 판결을 내릴 때 약간 보수적 판결을 더 대놓고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사실 싶습니다. 뭐 그 얘기는 파다한 뭐 얘기죠. 실제 그 사법농단 관련 사건 관련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이 기소되고 다 무죄 받았지 않습니까? 무죄 받았어. 근데 저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 당시 제가 민정수석 할 때도 그랬고 그 뒤도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당시 대법원의 고위 간부들이 사법농단에 해당되는 각종 재판 개입한 거는 잘못한 겁니다. 네. 분명히 잘못한 건데 사법거래가 있고 그랬죠. 네, 사법거래 같은 경우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 네. 저는 그때 당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인데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빨리 법원 내부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수사는 이제 직권남용으로 가는 건데 직권남용은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유죄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군요. 그런데 사법부 내에서 징계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이 법원에 뒤집어지지 잘 않아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왜 징계를 안 내리시지 이런 생각을 제가 뭐 하기도 했고 제 관련 사람들에도 얘기도 툭툭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실제로 징계에 대해서 주저했었나요? 저는 뭐 소통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징계를 못했죠. 결국은 징계를 못 하고 있고 언론에 미정미적했지, 그렇죠. 미정미적했고 근데 언론에 보도가 터졌어요. 나니까 사법부에서 징계를 했다면 검찰이 끼지를 못했을 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미정미적하는 사이에 윤석열 검찰이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법원행정처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이라는 얘기는 판사 개인의 정보 재판 관련 기록들을 다 압수해서 검찰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바로는 판사 한 200명 정도를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사건이지. 200명 정도인데. 와. 그러니까 제가 직접 아는 사람도 많은데 그 제가 아는 한 사람은 그 수사를 받고 와서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어요. 받고 검찰청에 받고 나와서 길 건너서 이제 법원하고 검찰이 길 하나 차이입니다. 건너서 와가지고 그 가로수를 붙잡고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멸감을 느꼈어요. 너무 모멸감을 느껴서. 그때 대역죄인처럼 되었는데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 전까지 이제는 판사가 검사보다 우위지 않습니까? 네. 사법농단 수사를 계기로 검사가 판사들 다 불러서 200명을 그냥 막 역전됐구나. 시쳇말로 조진 겁니다. 모욕 주고. 그래서 상당부 판사들이 그 사건 이후로 이직해서 로펌 간 사람도 많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도 제가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이게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서 윤석열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판사들을 조졌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 아닙니까?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너무 좀 과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아니, 그런 소문이 실제 났어요. 네. 이제 소문이 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기자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수사에 어떤 수사에도 관여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실 뭐 청와대 시절에는 내부에서 이거 징계 사안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걸 징계해야 되니까 수사하라 하지 마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큰일 나지. 제가 수사하지 마라 그게 바로 직권남용으로 저를 걸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뒤로 후일담을 제가 들은 바로는 200명의 판사가 당한 겁니다. 그럼 200명 판사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하겠죠.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인사, 민주당 정부 인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명의 그 현직 판사
여러 명의 또 전직 판사한테 들었어요. 제 친구 선후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네. 당시에 이런 얘기 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나는 민정 수석으로 개입한 바가 없다. 그래도 아니야. 지금 이런 말이 돌 정도야. 예.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200명이 가서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저거는 와. 실제로 판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그죠? 네. 네. 제 앞에서도 하는 얘기고. 거 봐요. 많이 그 저한테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예.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이게 바보가 아니면 아 이거는 윤석열이 자기 욕심에서 벌인 일이지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겠구나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근데 법조인들끼리의 생각하는 어떤 동료 의식이나 아주 저급한 그 엘리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판단조차도 못할 정도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시켰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을 본인들이 당했고 네. 그다음에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조사받았던 판사들 있잖아요. 네네. 계속 입건한다고 협박하고 당신 피의자로 만들겠다. 그렇게 할 건지 말 건지를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도 결정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다 고삐가 매여 있어. 지금도요? 지금도 최종 네? 결정을 안 하고 아 그래요? 무혐의 결정 통지를 안 했어요. 그걸 야, 통제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양승태나 이런 관련 재판에서 증언을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끈을 걸어놔야 된다. 아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 판결을 내릴 텐데 영향을 그렇지. 끼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인 압박용으로도 얼마나 좋아요. 그걸 딱 걸어놓고 있고.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법이에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계속 구속하겠다, 입건하겠다 이 조선일보 통해서 막 흘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수법을 썼고 또 조국 장관 관련해서 했던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받으셨잖아요. 와. 그분들 최종 결정도 여태 안 했어요. 그 관련된 사람으로 기소돼 가지고 확정 판결 난 사람 저밖에 없어 제가 알기로. 와, 그때 이거 뭘 해줬네 심각한데. 도와줬네 하면서 지네들끼리 갖다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다 지금 고리를 걸어놓고 압박을 하고 있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최종 통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불안한 건 자기 아니에요. 와. 그리고 본인들이 볼 적에 이런 무도한 짓을 할 사람이 지금 누군가를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다 드러난 사실이잖아. 와. 근데 지금도 지네들끼리 앉아가지고서는 이거는 판사 안 해본 법대 나온 문재인 조국이 우리를 그냥 괴롭힌 거야. 네, 저 그렇게 이런 알고 수준의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법조인들을 무슨 엘리트 집단이고 지식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환상에서 좀 아니 그럼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지금 그런 것들이 사법농단이네. 이거 걸어놓고 그렇죠. 판결에 영향을 끼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판사들은 이 검찰이 좋아할 만한 판결을 어떤 방향성인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계속 불안한 거지. 불안하니까 한쪽으로. 그러면 네, 네. 그런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없다고 할 수 분명히. 없죠. 사법농단 수사를 당해서 힘들었던 판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뒤로 옷을 벗은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 사람들이 다시 윤석열 정권 편을 든 일도 발생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욕을 하고 와. 실제 윤이 주도해서 사법농단 수사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근데 왜 안 하셨어요, 대표님은? 뭐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와, 내가 이거 안 물어봤으면 나도 몰랐어, 이거는. 그런 소문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아니, 지금 뭐- 판사들이 다 등 돌렸다는 얘기들을 했거든, 실제. 꼭 얘기를 해야 안 와요. 아이, 해야 알죠. 그렇게 지켜가지고 그렇게 할 거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왜 이렇게 수사를 당해? 그러면 나 그때 청와대 있었고 대통령도 멀쩡하게 계셨고 아니, 본인이 최강욱이 법무부 시켰다는 장관인데. 얘기도 있으니까. 그렇지. 한때 내가 대통령 되려고 했었지. 아니 지금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이 부분은 뭔가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검사가 판사들 걸어도 그리고 종결 처리 안 해. 그리고 판사가 국회의원 걸어도 종결 처리 안 해. 왜냐하면 김승원 간사도 검찰 탄핵한다고 하니까 검사 탄핵한다고 하니까 옛날 일을 다시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네. 그걸 기자들 걸어도 그러면은 이게 세상이 망가지잖아. 그래서 그걸 지금 망가지고 검찰 있죠. 개혁을 해야 된다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검찰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돼 있고 맞아요. 또 권력 자체가 너무 크니까 오만 거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빨리 쪼개야 된다. 쪼개야 돼. 다 여러 개로 쪼개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겨우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성공을 뭐 반절의 성공밖에 못했고 또 최 의원께서 국회의원 하실 때 이제 수사기소 분리를 상당히 이뤘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는데 다 그냥 엎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다시 이제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가 되어 버렸죠. 네. 검찰 개혁이 진짜 이 시대의 과제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우리 네. 최진봉 교수님 분량이 너무 없어서 제가 하나 떠먹여드리겠습니다. 이유식이냐? 네. 이유식. 이유식이야? 아니 잘 드셔야 왜냐하면 텐데. 시사 이유식? 오늘 한 마디도 안 뭐야? 했기 때문에. 야, 지금까지 많이 말 아니, 얼마나 많이 그거 다 했는데. 편집이니까 가만히 계세요. 네, 네. 가만히 좀 계세요, 눈치 없이. 네, 앞부분은 편집 다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한 마디도 안 했다뇨? 그 광복절에 KBS에서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KBS 제작본부장이 예. 이번 이 사건은 좌파 PD들이 만들어낸 음모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빠만 기미가요가 대단해.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빨간색이라 그런가? 아니 모르겠어. 그냥 그러니까 좌파 PD들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김희가요를 틀었다는 건지, 아니면 김희가요 튼 거를 문제를 더 많이 키웠다는 건지 그것까지는 나도 몰라. 그게 말. 예. 아니 그러니까 제작 본부장이 실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요. 사장이 직접 상업까지 했어요. 네, 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본부장이 한다는 소리가 좌파 PD들이 이렇게 했다? 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 이분 사장 노리는 거 아니야? 누가? 아니 이게 아, 제작 본부장. 본부장. 그럴 수 그렇지. 있지.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마치 고리 걷는 것과 똑같아. 검찰이 고리를 딱 걸듯이 이걸 빌미로 해서 지금 제작진들의 제작 자율성을 억압하려는 시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KBS 내부에서 경영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복절 기미가요 파문, 방송 파문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이걸 활용하려고 한대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하냐면 박민 사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고 겉으로 보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지. 그다음에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하지만 최근에 박민 사장이 주재한 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작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화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는요. 대단한 궤변이다 그러면 진짜. 제작 자율성을 억압하겠다는 거 이제부터. 그러네. 그래서 데스킹을 좀 더 강화시키고 제작진들이 제작하는 걸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야. 야 대단하다. 이거는요 진짜. 방송법 4조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아. 방송의 편성과 제작에 방송사 경영진도 침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대단하다. 하겠다고 이 실수가 자기들이 실수해놓고 본부장이나 경영진이 실수한 거거든요. 대단해. 그걸 제작진이 실수한 걸로 엮어서 마치 네. 검찰하고 똑같아. 딱 걸어놓고 이래제부터 제작 자율성을 침해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숨 막혀요. 진짜 숨 막히네. 진짜 군대, 뭐 검찰, 언론 경찰. 다 망가뜨린 이유가 보니까 과거에 뭐 조사했던 판사들 200명 아직도 고리 걸어놨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막 나가는구나. 이게 좀 이해가 되기도 그러니까 이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상대방의 약점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는 캐비넷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 가장 두려워하는 게 기록이에요. 절대 기록을 안 남깁니다. 아. 회의록을 안 쓰고 없다 그러고 녹취도 안 한다 그러고 지금 용산에서 나오는 얘기나 지금 의대 정원 결정하는 문제나 모든 게 다 맞아. 기록 없다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이게 나쁜 놈들이 나쁜 짓 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고 나서 남들은 역사적인 저 자료를 그대로 남겨갖고 후손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게 그걸 남겨놓으면은 그거를 가서 맨날 압수수색을 해. 아예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 방 하나 얻어놓고 가서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매번. 얼마나 나쁩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는 이것도 잘못했네 저것도 잘못했네 해가지고 온갖 거 찾아내고 지들은 증거 있으면 내놔봐. 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럼 아니까 기록을 안 남기네. 그럼 비밀번호 못 가? 인권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뭐 공식이죠. 비번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 얘기하는 거. 네. 한동훈 대표 얘기 짧게 하나만 좀 아, 예,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 관련해 가지고 제3자 추천 특검 하자. 마치 호기롭게 사실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매우 상식적인 것처럼 대한민국 군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질렀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눈치 없이 민주당이 그래 한동훈 너 의견 받아들일게. 그래 제3자 특검 가자. 어머나,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깜짝 놀래가지고 가야지. 왜 민주당은
갈팡질팡 하시죠? 이렇게 된 거야. 자기가 받으라고 뭔 해놓고. 소리야? 그러더니 지금은 그 특검에 제보 공작 의혹도 집어넣자.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것도 또 받겠대. 또 놀란 거야. 또 한동훈 측은 또 놀래가지고 그러면 특검법 앞으로 다른 특검법 발의하지 말고 탄핵 청문회도 열지 않겠다고 선언부터 해라. 라는 뭐야. 조건을 또 붙였어. 에휴, 어떻습니까? 뭐 지금 뭐 진행자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당 대표 후보로 나갔을 때는 윤석열, 김건희 두 그룹하고 일정하게 이제 선을 그어서 차별성을 부각시키려고 제3자 특검법,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하다가 내부 전쟁이 벌어지고 윤김으로부터 이제 완전 찍힌 거죠. 그러니까 당 대표 되자마자 바로 뭐라 그랬나 하면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살 넘겨요. 그래서 계속 물어도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넘겨버리고 원내대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래 그러면 한동훈식으로 다 해보자라고 하니까 그럼 바로 만세를 불러야 되고 그렇지. 얘하고 같이 악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또 조건을 딱 달죠. 네. 여하튼 결론은 최상병 특검법을 하지 않겠다는 결론. 근데 민주당은 계속 받으면 또 조건을 걸고 네. 정말 그 점에서 뭐라 그럴까요? 말재주가 있는데 아, 뭔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말한 말재주를 부리는데 그 어떤 말재주인가 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의 원칙을 가지고 자기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네, 위해서 맞습니다. 요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요거 떼고 네, 요거 떼고 가벼워. 요런 말재주가 늘은 것 같아요. 그게 그거는 말재주가 아니고 그래서 네. 제가 깐족거린다고 한 거예요. 그 같은 이상 말이지. 적합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어떻게 그 공당의 대표, 여당의 대표라는 와, 자가 그렇지.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했던 일종의 공약인데 그렇죠. 그걸 어길 수 있냐고 이해가 안 간다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내가 검찰총장이 되고 싶어. 그래서 검찰 수사 기소는 분리해야 되고 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해야 되고 절대로 앞으로 검찰이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자가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 똘마니로 있던 사람이 자기도 지금 뭔가 자리가 눈앞에 있어. 이걸 먹기 위해서 최선의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 일관돼 있어요. 난 너무너무 이해가 가. 그렇겠네. 그 심리가. 예. 네. 그리고 일단 된 마당에는 다음에 누가 뭐라고 하든 야 내가 이 자리 지금 먹었어. 이거 뭐 강제로 어떻게 뺐을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짓거리는 거예요, 그냥. 그 국민들은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잊어버린다 시간이 가면. 그다음에 네. 언론은 우리 편이다. 이거 가지고 약속 어겼다거나 딴소리 한다고 절대 비판하지 않는다. 네. 오히려 민주당에다가 저 국힘의 유연성을 보이는데 민주당이 계속 완강하게 기존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또 언론이 앞으로 이제 나갈 거라고 뻔히. 아니 언론은 너무 한동훈 대표 편을 많이 들어주는 느낌이에요. 제가 네. 느끼기에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것처럼 매우 그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니까. 왜냐하면 아.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지지를 유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뭐 윤석열로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보다 그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잖아요. 네. 그런 기준 자체가 결국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띄워가지고 차기 대권 후보의 이미지를 만들어줘서 결국은 계속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높게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야 대안이 있잖아. 만약에 진짜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간에 뭐 그만두게 되거나 아니면 다음 대선까지 간다 하더라도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일정한 지지율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보수 언론은 그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국힘 사람들을 보면은 좀 인간적으로 좀 애잔하긴 하더라고. 왜요? 그 모든 경력이나 나이나 모든 경험으로 볼 때 그 꼬마한테 가가지고 선거 때 그 수모를 당하고 또 환하게 웃으면서 머리 조아리면서 또 네. 악수하는 거 보면 야 참 대단하다. 그러다가 진짜.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국힘이 패하면 바로 끌어내릴 거예요. 아 그럴까요? 아. 그렇죠. 바로 절대 끌어내릴 그냥 놔두지 거예요. 않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우리는 조국 대표를 많이 쳐다본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상당히 무거운 주제인데 서로 그래도 솔직하게 또 약간 명랑하게 대화해서 좀 좋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시국이 참 험난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또 그 외 여러 정당 야당들이 힘을 합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무조건 거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도 풀리지 않은 상태 같아서 네. 참 저희로서 죄송스럽고 국민 여러분들이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표를 몰아주셨지 않습니까? 애를 쓰시고 운동하시고 문자 보내시고 막 하셔서 했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보니 국민 여러분들도 화가 많이 나시고 네. 우라가 치미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에 대해서도 또 저희 당에 대해서도 도대체 뭐 하고 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제가 그 댓글 달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 그 울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좀 더 노력을 같이 하고 기다리고 인내심 가지고 하다 보면 저는 균열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까지 지치지 말고 열심히 저도 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굉장히 심각해 보는 의혹들이 이게 그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나는 그래도 이거는 나름 또 희망의 시그널로 보고 있거든요. 많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공수처를 만들어 놓으니까 네. 대통령 휴대전화도 네, 맞아. 조회를 하고 그래도 경찰들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니까 백혜련 경정 같은 분이 나와서 양심 선언을 하고 그래도 공무원들한테 뭐가 올바른 정부고 제대로 된 정부인지를 모범을 보여주니까 권익위의 그 양심적인 국장이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맞아. 네. 그런 점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까 말씀하신 조금씩 이런 현실들이 나오게 되면요 네. 언젠가는 큰 게 터지게 돼 있습니다. 아까 네. 균열이라고 조국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그 균열이 댐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좀 하나만한 얘기네요. 뭔 소리야 또 편집하지 말라고 자꾸 편집을 해. 말 많이 했어요 저 오늘.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정권이 바뀌고 반드시 잘못한 사람들을 제대로 된 처벌 그거를 정확하게 원하거든요. 네. 거기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